수사 파트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제수사.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이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보충했습니다. 형사법에 따라서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압수하려는 데이터가 아니죠. 이미 압수한 데이터를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지털 데이터는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서 전송 중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장이 되어 있거나 또 전송되어서 날아가고 있는 그러한 정보가 디지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저장 매체는 이제 컴퓨터 디스크 그 밖에 비슷한 저장 매체가 될 것이고, 또 증거 분석 의뢰물은 범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디지털 증거 분석관에게 분석 의뢰된 디지털 데이터 혹은 복제본, 디지털 저장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제본이라는 것은 디지털 저장 매체의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일부가 아니죠, 전체 다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복제본과 복제를 구분해야 되는데, 복제는 이 밑에 나오죠. 현장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여 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서 어느 일정 부분을 카피를 하면은 그것이 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방법으로 전체를 통째로 따오면은 그것이 복제본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출력이나 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전체를 복제본을 하드카피나 이미징 방법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외부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것도 불가하다 그러면 아예 원본 자체를 뜯어가지고 외부로 가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피해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또 형사법상 참여인 등의 참여권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사관은 데이터를 압수할 경우에 그 데이터 고유 식별값이 있죠. 그것을 해시값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확인하는 등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자,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면은, 동일성이라는 것은 원래 원본에 저장된 내용하고 출력된 문건하고 같다는 의미죠. 근데 무결성이라는 것은 원래 그 원본이 압수할 때부터 출력할 때까지 중간에 변경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데요.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하드카피는 이미지 형태로 외부 반출, 이것이 이제 복제본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장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키워드 검색 등으로 관련해 있는 정보를 선별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미지 파일로 제출을 받았다면 이것으로서 압수수색 절차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증거물의 출력물이 원본 그대로 복사, 출력된 것이라는 사실은 관여한 사람의 증언, 또 해석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정, 감정, 결과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압수수색할 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장소의 컴퓨터가 아닌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에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속을 해서 그 내용을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로 내려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는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 장소에 있는 게 아니죠. 제3의 장소에 있는데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제3의 장소에 있는 내용을 다운받았다면 그런 경우는 허용된다는 겁니다. 자, 혐의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저장 매체를 국정원 사무실로 옮겨서 삭제 파일을 복구한다든지 암호 파일을 복호화 하는 것도 압수수색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때에 말하는 이 디지털 저장 매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원본이나 복제본을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통째로 가져와가지고 선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통째로 가져와서 그 중에 일부 파일을 복구를 하다든지 또 암호 파일을 푸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장하지 않으면 유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이미 보장했고
제3자가 서명으로 봉인을 했고 또 해치값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면은 포코화하는 과정에서 통제 누락한 부분은 이 증거 수집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가져와서 참여권을 보장하자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증거 능력은 있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독수 독과의 이론이라는 게 있죠.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과일은 여전히 이제 독이 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있는데 이 경우는 위법하지만은 위법한 것이 이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호화해서 취득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여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원본이나 복제본을 사무실로 가져와서 그 중에서 필요한 이제 파일을 선별을 하거나 혹은 뭐 삭제된 파일을 복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활동은 이 압수수색의 과정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애초에 그 장소에서 정보를 선별을 해서 이미지 파일로 받았다면은 그렇다면은 현장에서 압수수색 절차가 이미 종료됐다는 것이죠. 이때에는 사무실에서 별도로 참여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자, 압수수색 절차를 보면은 영장을 제시해야겠죠. 압수수색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압수자가 영장에 기재한 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뭐 잠깐 이렇게 썰렁 보여주고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압수수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압수조서 목록 작성입니다. 피신이나 진술조서, 검정조서, 상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였다면 압수조서에 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수 목록은 만들어야겠죠. 이러한 조서에 목록을 첨부를 하고 그리고 간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유권 포기서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설득해서는 안 되고 이미 제출물의 경우에도 이 압수조서나 목록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수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범죄수사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형사법은 없습니다. 압수하였을 때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을 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장주의 리에를 보면은 체포구속 목적으로 타인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 피해자를 체포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타인, 제3자가 되겠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 주거지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있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지 못하겠죠. 자, 체포구속 현장 압수수색 검정을 보면은 체포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정을 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야겠죠. 사후영장은 반드시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때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범죄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 범행 중 또는 직후의 장소에서 영장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에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불명인 경우에 술 냄새가 나는 등 범죄 정적이 현저한 준현행범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은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장소로 볼 수가 있다. 이 경우에 의료원이 채취한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례가 결정을 했죠. 피해자 혈액을 취득하기 위해서 압수하는 것 외에 법원의 감정처분 허가장도 가능합니다. 자, 긴급 체포할 때 긴급 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해서는 24시간 내에 영장 없이 할 수가 있죠. 다만 긴급 체포에 착수를 했는데 체포하지 못했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사후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 압수한 때는 반드시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보통 다 청구를 하죠. 자, 임의제출물 또는 유류물 압수, 피해자 등이 유료한 물건이나 임의제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죠.
자, 압수물 처리, 위탁 보관, 운반이나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의 승낙을 얻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다. 폐기 처분,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다.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가 우려되면은 바로 폐기할 수 있다. 대가 보관, 몰수해야 할 압수물 중에서 멸실, 파손, 부패 우려가 있을 때, 또 환부해야 할 압수물 중에서 환부받을 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멸실, 파손, 부패, 현장 가치 감소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현장 가치 감소 우려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앞서 우리 유실물 처리를 할 때 그 습득물을 매각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는 뭐 경제적 가치가 뭐 현장에 떨어질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각할 수 없는 사유로 그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압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현장 가치 감소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대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한부는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제출인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이죠. 미리 피해자, 변호에게 통지해야 되고 검사 지휘받아야 됩니다. 환부는 이제 압수물을 중국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환부할 때는 미리 피해자, 변호에게 통지하고 검사 지휘받아야 되고 환부, 가한부의 신청인은 환부 또는 가한부가 검사 지휘로 거부됐을 경우에 신청했는데 안 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그 신청인은 해당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다가 압수 가한부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체포 구속 시 유의사항을 보면은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알리고 체포 가능하며 사후 신속히 체포영장 원본을 제출해야 되겠죠. 영장에 의하여 체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50만원 이하의 벌금과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이미 불응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는 이 해당 그 요건이 아닙니다. 출석 요구에 이미 불응해야 되는 상황이죠. 체포구속 통지는 24시간 내에 해야 되고 긴급체포 선의 건의는 12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자, 통신비밀보호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자, 통신 제한 조치가 있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고, 통신 자료가 있죠. 그래서 이제 통신이라는 말을 들어간 이 앞글자만 보면은 통신 제한이고, 통신 사실이고, 통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확인 자료 요거는 조금 헷갈리는데 요것을 일단은 빼고 앞에 네 글자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통신 제한이라는 것은 통화 내용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통신 사실 확인자료, 통신 사실은 통화 내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 자료는 이용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비슷비슷한데 우선 구분을 위해서 통신 제한의 제용 이렇게 사실은 사역이 되고 자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용, 사역, 자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우선은 구분을 하겠습니다. 요 내용 보면 이제 여기 있죠. 지금 재용이가 상당히 지금 뭔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죠. 재용, 사역, 자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통신 제한 조치를 보면 이제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통신 사실도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근데 통신 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이죠. 요거 좀 약합니다. 그렇게 또 근거법령도 구분된다는 것. 통신 제한 조치는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감청하는 것이죠. 이 감청에는 전기통신 내용을 취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법원의 허가는 범죄 수사 목적으로는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국가안보 목적으로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와 대통령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고등법원의 이제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한쪽이 우리 내국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뭐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그러니까 뭐 전체 다가 이제 외국인이거나 혹은 북한 관련이거나 우리나라 사람이면 안 껴있다는 말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작전 수행을 위한 군용 전기통신 이 경우에도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허가 받는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사실 확인자를 보면은,
요거는 했고, 통신 내역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통신 내용이라든가 이용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통화 시간, 사용 도수, 상대방 번호, 인터넷 로고 기록, 위치 자료 등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치 자료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요청할 때는 필요성 외에 보충성까지 갖추도록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보충성이라는 것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하라 하는 뭐 그런 것이 보통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요건까지 있는 것이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죠. 그리고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충성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기 보충으로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그리고 특정 기지국, 그래서 실기는 보충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실기 보충. 우리가 이론에 완벽하더라도 실기는 항상 보충해야 되는 것이죠.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이용자 개인정보인데 성명,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등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장 공문으로만 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므로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를 본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입니다. 자, 내려가서 이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중에서 이제 실기는 보충한다고 했죠. 그런데 통신 제한 조치 중에서 이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도 보충성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 목적에 있어서는 필요성만 있으면 되는데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는 필요성과 보충성을 갖추어야 통신 제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이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해당되는 범죄와 해당되지 않는 범죄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해당되는 범죄는 미성년자 간음죄입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는 아니죠. 자, 위에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적어놨는데, 미성년자 간음죄는 이제 의제강간죄입니다. 의제강간죄는 뭐 13세 미만이 돼서 합의 간음이죠. 혹은 13 내지 16세 사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9세 이상이 합의 간음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의제 강간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법률이 개정됐죠. 자,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위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등에 대한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이 법에 해당되는데 등에 대한 간음죄는 해당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살인죄는 되는데 상해치사죄는 안 됩니다. 경매입찰 방해죄는 되는데 공무집행 방해죄는 안 되는 것이죠. 아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경가법에 사기 공갈죄는 일반 형법상에 있어서 사기죄는 안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처법상의 협박은 해당에 들어가는데 존속 협박죄는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요거 표로 정리하지는 못했는데 옆에 여백에다가 해당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두고 하나하나씩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제가 모아놨거든요.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범죄 수사 목적에 있어서는 각 피해자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건별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살인사건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피해자가 뭐 두세 명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각 피해자별로 이것을 신청을 하는 것이고 각 내사자별로 마찬가지고, 그리고 통신 제한 기간은 이제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는 2개월입니다. 국가안보 목적인 경우는 이제 따블이죠. 4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연장도 이제 2개월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개정된 부분이 총 연장 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이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3년까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총 연장 기간에 대한 제한이 이전에는 없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부분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이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정된 법률이 기본이 2개월인데 연장을 하더라도 이제 2개월씩 연장을 하는데 연장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내란 외환자의 경우에는 3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탈은 기본 2개월에다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니까 최대 1년 2개월이 되는 것이죠. 내란 외환자 등에 대해서는 총 3년 2개월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자면. 자, 국가안보 목적의 경우에는 4개월에다가 4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총 연장 기간에 대한 그 규정이 없어요. 원래는 이제 범죄 수사 목적이나 안보 목적이나 둘 다
이 연장 기간에 대해 제한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새로 생긴 것은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새로 생기고 이 경우에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은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4개월 단위로. 자, 통신 제한에 대한 집행은 집행을 아무래도 통신기관에다가 위탁하거나 협조를 하겠죠. 이러할 경우에는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에 표제 사본을 반드시 그쪽에 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본을 주지 않고 위탁 협조를 하면은 사본을 주지 않고 요청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표지 사본을 주고 협조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말로만 좀 도와줘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10년 이하의 징역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수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 집행을 한 기관이나 또 위탁, 협조를 한 그러한 기관은 이제 관련되는 대장을 3년 동안 비치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3년 동안 이 대장을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직법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수차라든가 분사, 체류탄, 또 무기 사용 기록에 대해서 3년 보관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살수, 분무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한다라고 암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되죠. 3년 동안 보관한다는 것은. 자,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한 통지입니다. 경찰은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기소 중지는 제외합니다. 이러한 통보를 우리가 받았을 때 또 내사를 했는데 입건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사를 할 때 이제 감청을 한 겁니다. 이러한 대물적인 강제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사 단계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출됐죠. 압수수색 검증을 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런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있어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경우라든가 뭐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통지를 이제 늦출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면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통지를 유예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수사, 징계, 손해배상, 소송 이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머리만 따면 예수가 되겠죠. 그리고 손징이 됩니다. 예수, 손징.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에 못이 박혔죠. 그 예수 손에 징이 박혔다. 징도 이제 못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예수, 손징으로 암기를 하면은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긴급통신 제한 조치입니다. 우리 경찰이 이제 긴급통신 제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먼저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지체 없이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이죠. 뭐 48시간 내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긴급 이런 말 들어가니까 빨리 바로 승인을 받아야겠죠. 착수하고 난 다음에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이제 36시간이죠. 우리 그 실무 종합에서 대부분 24, 뭐 48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3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긴급통신 제한 조치는 36시간이다. 이게 좀 특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긴급통신 제한 조치에 착수를 했는데 통화가 뭐 짧거나 해서 이미 끝나버렸단 말이죠.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장이 법원장에게, 또 국가안보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은 고등검사장이 이 법원장에게 긴급통신 제한조치 통보서를 송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기관장이 하는 거죠. 기관장이 기관장에게 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금지 위반이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가 났죠. 그래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소하거나 불기소, 또 불입건, 이때도 이제 기소 중지나 참고인 중지는 제외합니다. 이러한 결론이 났을 때는 30일 내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에는 통지 유예는 가능합니다. 책량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소 중지를 했다, 또 참고인 중지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30일 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30일 내로 하는 것이죠. 그냥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경우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내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뭐 기소중재라든가 참고인 중지인 또 수사 진행 중일 경우에 통지하는 이런 부분은 뭐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는 있는데 통신 제한 조처에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통신 제한 조처에서는 요 경우는 있죠. 30일 내에 통지하라. 요거는 있는데 요 부분은 없다는 것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법률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총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했죠. 그래서 1년 또는 뭐 내란 위반죄에 대해서는 3년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실시간 위치 정보라든가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 자료 이런 거 할 때는 보충성의 요건을 추가했죠.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있어서 기소중지라든가 뭐 참고인 중지 수사 중인 경우에도 1년이 지나고 30일 내에 통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3개 정도가 보강된 부분이죠. 자,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상당히 좀 복잡한 것이 많은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